장기 미집행 공원을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원주의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을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민간 투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주차장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철도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이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공원 지정이에요. 공원을 과도하게 지정을 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공원화 시키지 않고 그냥 사유재산에다가 제한만 해놓은 상태죠. 예를 들어 제 땅이 있다면 공원이 지정된 상태에서 제가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막죠.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이 예전에는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제 토지의 용도대로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00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있던 도시계획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원이나 도로나 학교나 철도였던 것들이 해제가 되면 원래 용도대로 토지 소유주들은 건축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A, B, C의 토지 소유주가 있다면 A, B, C 모두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겠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온다. 우리가 서울을 봐도 어떠한 재개발, 재건축 쪽을 보더라도 그쪽들이 도시가 정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판자촌이 느낌이 컸는데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것을 좀 우려하는 거죠. 특히 공원 부지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죠. 부지가 넓다 보니까 이러한 곳이 난개발이 되면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는 녹지 공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난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선 어떻게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 끝에 고심 끝에 방법은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특례를 줘서 특혜를 줘서 이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70%는 100%를 일단 매입을 해서 토지 100%, 공원 부지 100%를 수용 보상을 하고 70%는 공원화 시켜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본인들이 아파트를 짓고 뭐를 해서 거기서 수익성을 올리는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 손 안 대고 공원을 70%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업체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근데 모든 공원이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모든 공원이 다 풀리는구나. 다 민간 특례 제도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곳을 선점해 두면 민간 사업자들이 내 땅을 사가면서 보상을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입장을 바꿔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원 부지가 어디에 있든 그냥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 없을 거고 공원 부지 중에서도 시내 중앙에 있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공원만 할 거예요.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거든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공원을 선택을 하지 저쪽 한쪽 구석에가 있는 공원을 선택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예상을 해봤을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고 절차상에서 어느 절차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주에는 지금 중앙근린공원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1구역은 포스코에서 지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전국 지자체가 2020년에 직면하는 일몰제로 인한 시설 부지 해제로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해제되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지자체는 생각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보상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지자체 입장이죠. 그리고 2020년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분별한 도시계획 시설 지정은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 같아요. 정부는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2년 이런 내용을 국토교획법으로 고쳤고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막 지정을 해도 소유자들이 큰 반발이 없었지만 지금은 막 지정을 하면 말들이 많고 일몰제라는 이런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20년부터입니다.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이 된다. 그런 거죠. 옛날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래도 별 탈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자동 실효를 가지고 오는 일몰제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원주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원주 구역전, 지금 현 역전입니다. 아직 남원주 역사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현 역전이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복합적이에요. 원주가 예전에는 군사도시이다 보니까 그 집창촌이 있었어요. 그게 역전 부근에 있었어요. 왜냐? 옛날에는 버스보다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인력들이 많았거든요. 인구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좀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이런 집창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시 힘의촌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이런 조감도입니다. 그럼 이곳을 왜 이렇게 재생사업으로 다시 합니까? 원주시 입장에서는 좀 원주 사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계단이 많아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달동네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곳을 그냥 유지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리고 미관, 경관, 사람들이 혐오 시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혐오 지역을 좀 더 예쁘게 꾸며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여기를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원주 3개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1차 평가 통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 1차 서면 평가를 선정을 했고요.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1차 서면 평가에서 원주시가 제출한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 3개 지역이 모두 선정이 됐다. 원주시는 중앙동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시가 지형, 학성동 역전시장 일대, 봉산동 우물시장길 일대를 주거지 지원형 광역선정으로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행정과 주민, 유관기관, 체계적인 거버넌스 속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죠. 도시재생 뉴딜 정책 펴서 1년간 10조씩 해서 임기 내 50조를 투입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전력을 한번 다해보겠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꾸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말 그대로 정말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재생시키는 거지 없던 도시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낙후된 지역을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징과 특성들을 미리 알고 투자처를 선정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금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에 대한 내용만 했지만 그렇다고 원주에 있다고 제가 원주에만 투자를 하진 않겠죠. 전국적으로 투자 유망 지역이 있다면 그러한 지역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지역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도 저에게 딱 맞는 지역이나 아니면 투자 종목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도시 재생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 미집행으로 해제되는 부분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도로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투자처를 발굴해내는데 되게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능력들을 좀 키워두시면 지역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거를 좀 습관 들이기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도시재생 사업 뉴딜 정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이렇게 나왔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우리 동네 살리기 모델로 추진되면서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입된다. 큰 돈이죠.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부 있을 때는 1년에 1,500억인가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한 66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작게 해서 좀 혜택들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로 나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 동네 살리기는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추진하면서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이 되고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 택배함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생활 편의 시설이 설치가 된다. 그리고 주거 지원형은 5만에서 10만 제곱미터고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일반 근린형은 10만에서 15만 제곱미터 이하로서 주거지역과 골목 상권이 혼재한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노인,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가 되기로 합니다. 중심 시가지역은 주로 상업지역 2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이루어지면서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업지역이 되고요. 여기에는 복합 지식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주에도 지금 보면 중앙시장 2층에 보면 빈상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청년 창업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뭐 장사를 하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그 꾸려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자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정부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좋은 일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처를 찾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길라잡이 부동산을 저는 사랑하고 있고요. 나의 인생 저금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뀐 케이스고 나의 인생 저금통이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서 수익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금을 할 수 있다. 어디에? 부동산에 저금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금통이다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묶어놨던 걸 팔아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돈을 언제든지 저금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연이 부동산이었다.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전까지는 방탕하게 생활을 했죠. 돈이 많아서 방탕한 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막 썼죠. 그리고 개념도 없었고. 근데 부동산을 접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저의 인생이 차츰차츰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 현재는 360도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저는 실제로 겪었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나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멘토입니다. 멘토. 저 또한 멘토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한 멘토들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한 시간을 단축시켰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군가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좀 멘토 삼아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치관을 좀 형성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간 절약이거든요.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말이 정말 순식간이다란 말이 이제 실감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아깝고요. 제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들여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제 제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멘토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멘토 한두 명 정도는 섭외를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요.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한다고 했지만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중간중간 좀 듣기 싫은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게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경매연구소 대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